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사람 앞일은 모른다고 하더니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작년에 저는 너무나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충격이 더 컸죠. 그 일로 아빠는 심한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화병이 생겨 온몸이 망가졌답니다. 이제는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어요. 저도 폐인이 됐는데요. 이 모든 게 저의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천사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악녀였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년 전에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뺨을 후려 갈기면서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쫓아버리고 싶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아내를 처음 봤던 2년 전 그날이요. 그날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날씨까지 무척 화창했습니다. 비극이 행복으로 위장해서 다가온 거죠.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비극이 우리 가족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튼실한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빠 비서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요. 어찌나 참하고 싹싹한지 아빠가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아빠가 집에만 오면 그녀 자랑을 늘어놓아서 엄마도 어떤 여잔지 무척 궁금해했죠. 처음에는 아빠가 그 애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세상 살맛나고 매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말이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여. 그러니 그 애를 며느리로 삼아서 자식처럼 데리고 살아야겠어. 그러지 뭐예요. 제가 아빠 말이라면 깜빡 죽어서인지 저한테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사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회사에서 그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의 경영기획실 실장이었으니 그녀를 매일 볼 수 있었죠.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괜히 결제와 업무 보고를 핑계 삼아 회장실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녀는 화사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아빠를 닮아서 말수가 적고 웬만해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저도 그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 수다쟁이가 됐답니다. 상우야, 얘 엄마 친구 딸인데 한번 만나봐. 엄마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제가 관심조차 주질 않았어요. 저는 매일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여자들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랬던 저와 아빠가 그녀를 칭찬해대니 엄마는 한편으론 질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며칠 후 아빠가 얘기했을 때 선뜻 오케이 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왜 회장님 댁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거절했는데도 아빠는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오히려 껄껄대며 웃으셨어요. 확실히 속물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아빠가 두 번째로 말했을 때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에는 아빠가 부탁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깝게 떼를 쓰자 그때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설득한 후 아빠와 저는 퇴근하면서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온몸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녀 주변도 조명이 비추듯 환하게 보였고요. 사실 그때 엄마는 그녀의 흠을 찾아내서 꼬투리를 잡으려 벼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다소곳하게 인사하는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리기라도 한 듯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그녀가 왕실에서 예절 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허리를 너무 깊이 숙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너무 작거나 크지 않게 인사를 했어요. 얼굴 표정도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밝지 않고 온화했죠.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도 보시면 바로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 말처럼 엄마의 마음이 바로 열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도 좋고. 엄마가 무척 까다롭고 깐깐한 분이시라 주위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요. 그녀를 대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서야 우리 가족의 의도를 확실히 눈치챘는지 그녀는 무척 당황하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냥 가버릴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가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행동해 저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도 그녀가 교양 있고 정감 있게 보였는지 엄마는 밥을 안 드시고 계속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정말이지 제 눈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선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날 그녀가 간 후에는 집안에 진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방금 헤어졌는데도 금세 또 보고 싶어지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그녀가 떠난 것도 아니건만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까지 들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저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녀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나 허전함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저는 휘파람을 불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 후 아빠가 우리 집에 또 가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겠습니다. 그녀는 매번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한테 환심을 얻기 위한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그녀가 너무나 리얼하게 연기한 거죠. 결국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데려갔는데요. 그날 엄마랑 아빠가 속마음을 드러내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옅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랑 아빠는 역시 이 애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대뜸 받아들였을 테니 말이에요. 며칠 후 아빠가 회장실에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긍정의 신호였던 거죠.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를 뻔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회사 임직원들 몰래 그녀와 단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회사 근처에서는 데이트를 못하고 멀리 교외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로맨스 영화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행복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어요. 차 안에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여자였다면 키스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텐데요. 왠지 그녀한테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아껴주고 귀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생각만 들어서 손 한번 잡질 않았거든요. 말도 편하게 하질 않고 서로 존댓말을 썼고요. 아빠랑 제가 퇴근하면서 그녀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모님이 영국에 사신다고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그녀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인품이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 보였어요.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실례가 안 된다면 영국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의 아빠가 영국 정부에서 일한다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영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는 그녀의 부모님과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끌 필요가 뭐 있겠느냐, 따님이 혼자 한국에 있으니 두 분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친딸처럼 살갑게 대할 테니 서둘러 나를 잡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난감해하다가 마지못해 동의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랑 아빠는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서 저는 초구속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쯤 그녀한테 놀라운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한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한국에 못 오실 것 같대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됐는데 그녀가 너무 치밀하게 음모를 꾸며놔서 우리는 바보 천치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답니다. 지금도 그때 눈치를 못 챈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미 청첩장은 다 돌리고 예식장과 신혼여행 일정도 예약이 끝난 상태라 결혼 날짜를 미루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 없는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서운한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악마의 눈물이었죠. 그때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저희 사촌 동생이 아내한테 아는 체를 하는 것이었어요. 순간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촌 동생은 아내한테 왜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비서를 하게 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는데요.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계속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예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고 몸도 피곤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은 저한테 아내가 4년 내내 학부 전체 수석이었는데 왜 비서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저한테 회사 경영권 뺏길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저 농담으로만 들으면서 웃었어요. 나중에 현실이 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때도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식을 끝내고 저랑 그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집에는 매일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녀 덕분에 엄마는 나른한 일상에 활기가 넘친다며 행복해 하셨죠. 그녀는 회사에 계속 출근하길 원했지만 엄마가 한사코 반대했어요. 상우가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남편 내조에나 신경 써. 그래서 그녀는 퇴사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지 표정이 어두웠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안색이 다시 밝아졌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건만 엄마는 틈만 나면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내년쯤에나 갖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내가 부탁해서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내년에도 아기를 갖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랑 저는 침대만 같이 쓸 뿐이지 부부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침대에서 다가가면 아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운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연애할 때처럼 아내를 아껴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어서 손만 잡고 잤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믿질 않더라고요. 아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부관계를 자연스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툭하면 손주 얘기를 해댔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만 빼고 그녀는 정말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어요. 우리 집에는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아줌마가 2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도 살갑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도 그녀를 무척 좋아했죠.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요리학원을 다녔는지 못 만드는 음식도 없었어요. 음식 만드는 아줌마보다 그녀가 요리를 훨씬 더 잘했답니다. 그 무렵 엄마는 운전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엄마 운전기사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족이랑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무척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만나보시겠어요? 엄마는 선뜻 받아들여서 그 남자를 집으로 오라고 한 후 면접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차분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 엄마는 바로 운전기사로 채용했어요. 엄마는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죠. 진즉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를 운전기사가 아닌 조카처럼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그는 말이나 행동이 무척 품위가 있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일도 똑부러지게 해서 엄마는 운전기사로 쓰기가 너무 아깝다며 아빠한테 사무나 행정자리를 하나 알아보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아빠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총무부 직원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웬일인지 그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자기는 운전하는 게 너무 적성에 맞고 즐겁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지갑 안에서 작은 사진이 한 장 삐져나와 있더래요. 무심결에 사진을 들여다보고 엄마는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형 여동생이랑 찍은 사진이었는데 무척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더 의아한 건 그의 여동생이 제 아내의 얼굴을 빼닮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엄마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또 하셨어요. 내가 지갑을 돌려주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지갑을 거칠게 확 낚아채더라니까. 순간 얼마나 무안하고 한편으론 무섭던지.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마다 전부 말 못할 사연이 있기에 그도 무슨 사연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은 말문이 막혔는데요. 그 역시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여 그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그들의 정체와 음모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그러고 난 후 제가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엄마는 또 손주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곧바로 화제를 바꾸곤 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엄마한테 불쑥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님, 우리 뮤지컬이나 보러 가실래요? 엄마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따라 나섰답니다. 그날 아내보다 기분이 더 좋은 건 엄마였어요. 엄마는 뮤지컬을 보면서 학창시절에 배우를 꿈꿨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대요. 공연을 보고 난 후 며느리와 단둘이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거니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었대요. 그날 저녁, 아빠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 뭐야, 둘이서만 공연 보고. 나도 뮤지컬 엄청 좋아하는데. 서운하네 정말. 그녀는 아빠한테 미안하다며 애교를 부리더니 조만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두 팔을 치켜든 채 환호성을 질렀죠. 드디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된 전날이 됐는데요. 회사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버렸어요. 하필이면 제가 관리하는 사업 파트라 저는 제주도가 아닌 울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죠. 사고를 하루 만에 수습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이틀은 걸려야 해결이 될 문제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요. 아빠가 이번 가족여행을 너무나 기대하시고 손꼽아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바로 제주도로 갈게요. 마지못해 엄마랑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두 분과 아내 그리고 아빠 기사까지 네 사람은 제주도로 출발했고 저는 울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일을 끝내고 제주도로 가려는 마음이 앞서서인지 문제가 자꾸만 꼬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족한테 제주도에 잘 도착했냐는 전화도 못했거든요. 다음날 아빠한테 상황 보고를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또 전화했는데 계속 받질 않아 그냥 문자로 보고를 드렸죠. 일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서 그날 저녁까지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 오전에야 가까스로 해결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아빠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낸 문자도 확인을 안 했고요.
아내랑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인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제주도로 가기엔 애매하니까 잠깐 소파에 앉아서 쉬다가 서울로 올라가자. 저는 너무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야, 우리 좀 구해줘. 빨리 여기 별장으로 와서 우리 좀 살려줘.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공항으로 가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죠.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제주도에 하루 더 있기를 결정해서 엄마가 저를 제주도로 빨리 오게 하려고 장난을 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엄마가 가끔 저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었거든요. 제주도 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밖으로 나와 정원을 살펴보다가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는 창고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여는 순간 눈앞에 경악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서 와요, 상우씨. 아내가 저한테 여보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상우씨라고 부르더군요. 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내 앞에는 엄마랑 아빠가 온몸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아빠의 운전기사와 엄마의 운전기사가 아내 옆에 서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운전기사가 언제 왔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묶어서 위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랑 아빠의 운전기사가 저한테 달려들더니 제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온몸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엄마랑 아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세 사람이 우리 재산을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곧이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아내가 의자에 앉더니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충격의 수준을 넘어 경악할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엄마랑 아빠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 엄마랑 아빠가 쓰레기인 줄 몰랐지?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 쓰레기. 아내의 말에 엄마랑 아빠가 화를 내긴커녕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엄마랑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뒤늦게 알게 됐죠.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기가 막힌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큰오빠, 이 사람들이 실토한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지? 아내가 묻자 아빠의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알게 됐습니다. 아내랑 두 명의 기사는 친남매 사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치밀한 음모와 연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싸해졌죠. 자, 이제 당신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 알려줄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빠와 우리 아빠는 대학 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더군요. 10여 년 전 그들의 아빠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사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번창을 했답니다. 불과 2년 만에 사업이 안정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자 우리 아빠가 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아빠가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낼 때 그들의 아빠가 친구를 챙겨준 거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를 꼬드겼대요. 엄마가 봤을 때는 아빠가 인맥이 넓고 회사 일도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욕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대요. 먼저 임직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후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대요. 웬만한 회사 대표 같으면 제동을 걸었을 텐데 사람 좋은 그들의 아빠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 아빠한테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하나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 아빠가 서류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빠한테 강제로 도장 찍게 했어. 우리 가족을 노려보던 아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게 아니라면서 억울해할 줄 알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질 않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의 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증거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들의 엄마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애원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매몰차게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직폭력배들한테 시켜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며 그들의 부모를 위협까지 했고요. 당시 그들의 막내 여동생은 소아암을 앓고 있었는데요. 치료비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됐답니다. 그들의 부모가 찾아와서 치료비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들의 엄마는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막내딸까지 건강이 악화돼서 끝내 숨지자 그들의 엄마는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대요. 그들의 아빠는 폐인처럼 생활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답니다. 그토록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빠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빠는 계속 고개를 돌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철저히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아내는 비서로, 오빠들은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을 해서 다가온 것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자백받은 영상을 재생시켜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말하는 표정이나 말투, 내용을 보니 모두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괴성을 지르며 어깨로 엄마랑 아빠를 세차게 밀쳐버렸어요. 엄마랑 아빠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상태에서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들 남매는 그 눈물조차 거짓이라고 생각했는지 쓴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사실은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 아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가만히 있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다시 또 화가 치밀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절망감보다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만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간 엄마의 운전기사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언뜻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가 다가오자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똑바로 봐. 누군지 알겠지? 엄마랑 아빠는 그를 보자마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머리를 계속 조아렸습니다. 아빠는 무슨 말인가를 계속 해댔는데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예상대로 휠체어에 탄 노인은 그들의 아빠였습니다. 영국에 산다는 아내의 부모님은 모두 가짜였던 거죠. 그들의 아빠이자 나에게는 장인어른인 그분은 건강이 나빠서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선과 멍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는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아빠 인생을,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파괴시킨 저 인간들이 바로 앞에 있잖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인간 쓰레기들한테 화도 내고 욕도 좀 해. 그는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미세하게 까딱거릴 뿐이었어요. 아내는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슬펐나 보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신이 온전했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면서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댔는데요. 그러자 그가 조금 전보다 더 크고 또렷한 말투로 한마디 했어요. 종수야. 분명히 아빠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도 알아들었는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 2명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안색이 환해졌어요. 이어서 그가 오른손을 힘겹게 들어 올리더니 우리 아빠를 향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아빠가 겁에 질린 얼굴로 꼼짝을 안 하자 엄마의 기사가 다가와서 끌고 갔습니다. 아빠는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 마냥 몸부림을 치면서 괴성을 질러댔어요. 그는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아빠가 지쳐서 숨을 몰아쉬자 그가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종수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한테 그런 짓 하면 천벌 받겠지? 그의 말을 듣고 아빠는 석고대죄를 하듯 바닥에 이마를 찧어댔습니다. 얼마나 세게 찧어댔는지 이마에서 피까지 났는데요. 아빠가 안쓰럽게 보이지를 않고 걱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잠시 후 아빠의 운전기사가 다가와서 제 몸을 묶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창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입에 물린 재갈을 풀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뭐라고 말 좀! 제발요! 아빠는 대답 대신 밧줄을 풀어달라는 몸짓만 했는데요. 솔직히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대로 계속 둘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밧줄을 풀어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던 엄마 아빠가 살벌한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아빠보다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상우야, 뭐하고 있어? 빨리 저것들 쫓아가지 않고!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갑자기 아빠가 저의 뺨을 후려치면서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짓거릴 때냐? 며 화를 냈답니다. 엄마 역시 제가 우두커니 서 있자 평소와 다르게 심한 욕을 퍼부어대면서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괴물 같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웃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더군요. 1인용 특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기에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실 밖으로 나갔는데 엄마랑 아빠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도 저를 평소처럼 대하더군요. 폭풍전야라고 할까요? 왠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회장실로 가자 비서는 보이질 않았고 아빠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알고 보니 아빠의 운전기사는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 변호사였고 엄마의 운전기사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서울대에서 경영과 재무회계를 전공한 수재였고요.
그들은 우리 아빠한테 뺏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 피눈물 나게 공부하면서 복수를 계획해 왔던 거예요. 아빠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회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일이 뜻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엄마 아빠한테 받아놓은 자백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 카드였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임원들까지 포섭해서 아빠의 개인 비리는 물론 경영상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기록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고위 임원들 중에는 그들의 아빠가 회사 대표였을 때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아빠의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은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아빠가 친아들인 저한테까지 숨긴 비리가 무척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조차 싫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죠. 아빠가 죽을 힘을 다해 발악했지만 회사는 난파선처럼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쓰기까지 했는데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보람도 없이 아빠는 결국 몇 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회장 자리를 지키려고 아빠는 집에도 오질 않고 매일 회장실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점점 수척해지기 시작해서 회장이 아니라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의 임직원들은 아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보고나 결제도 받질 않았는데요. 저 역시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이 되자 아빠는 입지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장직에서 쫓겨나다시피 밀려났죠. 지금도 경비원들이 아빠를 회장실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 후 아빠는 점점 폐인이 됐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술을 또 가져오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랑 아빠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집이 아니라 정말이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허름한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생활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여인숙에 갔을 때 너무나 비참해서 목 놓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엄마는 악에 받쳐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그럴 때는 엄마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보였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 죽어! 엄마의 악담처럼 어느 날 아빠는 집 밖에서 눈을 감게 됐습니다. 회사를 뺏긴 충격과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는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건데요. 초라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오다가 한적한 길거리에 들어놓은 채 생을 마감했거든요. 빈소에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고 눈물도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인과응보라는 말만 떠올랐어요. 엄마도 화병이 생겨 산송장이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엄마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문득 엄마가 고독사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엄마를 보러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인지 만사가 귀찮은 무기력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잠만 자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예상한 대로 아내와 두 오빠가 경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저는 이혼을 했는데요. 당연한 결과겠죠. 저는 그들이 지금도 두렵지만 원망이나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들지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계속 출근해도 돼요. 원래 자리로요. 상우 씨한테는 반감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요. 빈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정도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죄를 저질렀지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아무 말을 안 하자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생각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줘서인지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치밀한 음모와 완벽한 연기로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였지만 지금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심성이 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의 친오빠 2명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겪어봐서인지 저를 진심으로 신경 써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과 그들의 부모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됐지만 자식들인 우리까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나저나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러다 제가 폐인이 될지 아니면 다시 기운을 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있답니다. 만약 다음에 제가 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또 모르죠. 이제는 그들의 회사로 바뀌었지만 예전처럼 그곳에서 경영기획실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을지. 문득 그녀와 다시 부부가 되는 상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그녀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을 때는 잠깐 악녀로 보인 적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천사로 남아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지은 죄를 제가 그들한테 평생 사죄하고 죄값을 갚으면서 살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